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기출문제 제27회 기출문제의 이론 평가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몇 번까지 풀었었나요? 4번까지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5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에서 10개 이상 맞추는 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했을 때 무난히 합격할 수가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론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남은 시간 한번 키워보는 걸로 하십시오. 자,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차량 운반구와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거 다 이론에서 배웠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모든 부대비용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 이랬습니다. 취득에 관한 부대비용을 전부 포함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선 차량 운반구가 아마 여기까지인가 봐요. 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차값 2천만원 당연히 포함돼야 되죠. 매입 할인, 이건 빼야 되죠. 할인은 빼주는 거니까. 취득세, 이건 포함해야 되죠. 더해야 되고, 매입 운송비 더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3개를 더하고 80만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2110만원에서 80만원을 빼면 2030만원이죠. 예. 차량 운반구는 2030만원이다. 네, 현재 1번과 3번이 해당이 되고요. 토지를 보겠습니다. 매입 가격 포함해야 되죠.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함되어야 되죠. 취득세도 포함되죠. 재산세, 예, 이거는 빼는 게 아니라 무시. 예. 그 위에 매입 할인은 매입 가격에서 할인받은 거니까 빼줘야 되지만, 재산세는 이거는 빼고 더할 문제가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취득원가하고. 그러니까 빼면 안 돼요. 예, 그냥 무시. 따라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 3가지를 더하면 되겠죠. 4천만원에 80만원과 50만원을 더하면 130. 그래서 4130이니까 3번의 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은 차량 운반구나 토지가 유형자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더합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비용 처리해야 돼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말고 세금 공과라는 비용,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판매관리비. 매입 할인은 뭐예요? 물건 사면서 할인받은 거니까 가격에서 빼줘야 되죠. 이거는 당연히. 예. 할인, 애누리 이런 것은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5번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물론 앞 시간에서 어제 끝날 무렵에 우리 4문제 풀었는데 4문제 다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평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5문제를 여러분이 다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재고자산이라는 건 뭡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생산에 투입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고자산 쭉 종류는 많기는 했지만 별로 상품 외에 별로 여러분이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예, 상품, 제품, 원재료, 반제품, 제공품, 소모품, 미착상품, 미착원재료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에요. 지금 쭉 열거한 것들을 보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에 투입될 자산들 아니면 지금
선적은 했는데 도착이 안 된 운송 중에 있는 미착 상품, 미착 원재료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 1번 재고자산에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재고자산의 가격의 하락으로 따른 평가를 우리가 저가법에 따른 평가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재고자산의 평가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서 판매비를 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실현 가치로 평가를 하죠. 예, 그래서 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를 비교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시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 4번이 정확히 맞았다면 2번에 약간 흠집이 있는 거예요. 시가라고 그냥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3, 4번을 봐야 됩니다. 자, 3번.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우리가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3번 맞아요. 4번.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공정가치법에 의해 재고자산 평가이익을 계상한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평가한다는 것이 저가법입니다. 근데 4번에서는 상승한 경우에 공정가치에 의해서 평가한다? 틀렸어요. 예. 다만 상승하는 경우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가법으로 평가한 자산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가격이 올랐을 때 최초의 취득원가만큼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환입시키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최초의 취득원가만큼만. 그래서 4번은 지금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한 말이 없죠. 가격이 상승한 경우 공정가치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평가이익을 계산한다. 평가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아예 없어요. 재고자산 뒤에는 평가이익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상승했을 때 그럼 뭘로 하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을 쓰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재고자산의 어느 한 페이지, 재고자산 끝날 무렵에 그 부분을 한 페이지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돼서 여러분이 우리 교재에 있었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고, 마침 오늘 그 오후반이 그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여기 접혀져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이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감모손실에 대한 것이 77페이지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6번 문제, 27의 6번 문제는 우리 교재 77쪽과 78쪽에 있는 내용에서 출제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무형자산 우리 자산 공부할 때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공부했죠. 자, 1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이 바로 자산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더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원이 우리 그 기업의 통제하에 있느냐, 과연. 통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업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임대해주고 싶을 때 임대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이 통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여러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연구비 또는 연구개발비라고 해요. 연구비 또는 연구개발비. 자, 이거는 판매관리비, 비용 처리합니다.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개발비라고 하죠. 개발비는 무형자산. 네, 여러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개념 과목 기억나시나요? 연구 단계가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은 개발비입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 연구개발비는 판매관리비예요. 2번은 맞았죠? 3번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만 인정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서 정액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적절한 상각방법이 없을 때는 정액법을 쓰는 게 원칙이다. 예. 그런데 적절한 상각방법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 방법을 써야 돼. 그럴 때는 그 방법 써야 돼요. 예. 그래서 3번은 틀렸다. 답이 3번이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유형자산은 차감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상각하죠. 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그런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계정을 만드나요? 안 만들어요. 직접 상각이다. 예, 장부금에서 직접 빼버려요. 예,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할 때 분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거 안 만들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감가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사의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있는데 당사의 개발비 당기 상각은 가령 1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회계처리하는 결산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직접상각이라는 것이죠. 직접상각은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상각이라고 안 해요. 유형자산은 비용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런데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 개념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게 비용 발생이죠. 대변 유형자산 같으면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유형자산 같으면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그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 무형자산은 직접 자산의 감소, 차감 계정을 쓰지 않아요. 무형자산에서 직접 감소시키는 거예요. 개발비가 자산이잖아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에서 바로 빼주는 거. 이러한 상각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한다라고 배웠다 이겁니다. 직접 상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유형자산은 간접 상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차감 계정을 만들어서 상각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이랬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수 없는 거. 1번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거. 1번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수입을 했는데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도착해야 매입자의 자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는 것은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이죠. 여기는 매입하여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하는 회사는 도착이 되어야 재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그러면 2번은 뭘까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출하여. 이번에는 매출자예요.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 입장이 다르죠. 매출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2번은. 그러면 도착지 인도 기준에서 매출을 하는 우리 사업자가 아직 운송 중에 있네요. 그러면 도착 안 했으니까 이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 1번은 매입자가 우리 회사고 2번은 지금 판매자가 우리 회사인 셈이에요. 그래서 2번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다 하는 거죠. 아직 도착 못 시켰으니까. 여러분 도착지하고 선적지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만약에 1번을 말이죠.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이다. 그러면 이 매입자의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자산. 매입자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매입자 자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배에다 실어서 출발하면 그때부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운송 중인 것도 우리 자산이에요. 그거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1번, 포함될 수 없는 건 1번입니다. 그래서 3, 4번도 한번 알아두세요.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으로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 우리 회사가 지금 위탁자네요. 위탁자가 수탁자, 판매를 대행해주는 회사에다 상품을 보냈어요. 근데 아직 수탁자가 팔지 못하고 수탁자 매장에 지금 보관 중인 상품. 이건 아직 안 팔렸으니까 우리 거죠. 이거는 우리 거의 재고자산입니다. 위탁자의 재고자산 3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 아니죠.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에 4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한 상품.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서 상품을 담보로 제공해 줬대요. 상품을. 그러면 은행에다 돈 갚으면 그 상품 다시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다 이겁니다. 1번이 아니다. 다음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차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이랬네요.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현재 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차입금에 대한 자료인데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현재 가치는 무시해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1,000만 원을 차입했어요. 차입일이 지난해 3월 1일 날입니다. 만기는 올해 8월 31일입니다. 이자 지급은 연 12%래요. 만기 시점에 이자를 한꺼번에 후급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것이고 월할 계산하라. 뭐를? 이자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8년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2018년도에 몇 달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가를 따지려면은 차입일 3월 1일부터 12월까지니까 10개월이 맞죠? 1, 2월 달 빠지니까 10개월. 10개월치 이자가 과연 100만 원이냐?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원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곱하기 연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10개월 나누기 12달 하면 답이 나오죠? 예, 10개월치 이자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1,000만 원의 12%는 120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2 하면은 1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다 이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차입금은 2018년 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표시된다 그랬습니다. 비유동부채가 되려면 2018년 말 현재 상환일이 1년 이상 남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만기가 언제냐면 2019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결산 때 기준으로 몇 달 남았어요? 8개월 후에 상환을 해야 할 거죠? 그러니까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죠. 유동. 예,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부채. 그래서 유동성 대체분계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 때.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대체분계를 하죠. 차변에 부채감소 장기차입금,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대체하는 분계를 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다. 다음 3번 2019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80만 원이다. 네, 2019년의 이자가 80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8개월치 이자를 말하는 거죠. 2019년도에 8개월이니까. 그러면 아까 1년에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딱 80만 원 맞죠? 예. 다음에 4번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차입금은 없다. 예, 2019년 말에 차입금이 여기 8월 31일 날 다 갚아져 버리잖아요. 1,000만 원 갚아버리니까 없겠죠. 자료가 이거밖에 지금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4번도 맞다.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2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다음의 오류사항 중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그 오류사항이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수익이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수익이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수익이나 비용이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가 있겠죠. 어딘가는. 1번 당기 발생한 주식 발행 차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상계하지 않았다네요. 자, 원래는 이게 주식 발행 차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자본에서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될 항목이에요. 근데 주식 발행 차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상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손익에 영향이 이게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식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서 두 개가 다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본 내에서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익에는 또는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다음 2번 기말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 상승에 대한 평가 이익을 계상하지 않았답니다. 자,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상승이 됐대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죠. 예, 여러분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자본에 해당이 돼요. 그것도. 예.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에 해당이 된다. 즉 수익과 비용에 무관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다음에 3번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재고자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돼요. 순실현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이 될까요? 됩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여러분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아까 페이지 딱 찍어드렸으니까 77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딱 정중앙에 분개 있는 네모 박스 하나 보세요. 거기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괄호 열고 매출 원가 가산. 자, 여러분 매출 원가는 비용 중에 제일 큰 비용이에요. 예, 손익계산서로 말하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비용이 매출 원가입니다. 수익은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수익이 매출액. 아시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을 매출 총이익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인식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해당이 돼요. 예. 매출 원가는 비용 중에 큰 아주 뭉태기가 큰 그런 비용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맨 첫 순위로 나타나는 비용이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하니까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떨어져야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누락시키면. 답이 3번이에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예. 매출 원가에 어떻게 가산하지? 기말상품 재고액이 줄어들어 버리겠죠?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면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재고액이 줄어들면 위에 있는 매출 원가가 커지잖아요. 상품 계정 대변에서. 그런 원리로 매출 원가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결산할 때 전표 추가 누르잖아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커져가지고 자동 분계가 일어나는 거죠. 4번을 볼까요? 당기 발생한 재해 손실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했다. 네, 재해 손실이라는 것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그런데 이것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비용입니다. 두 개가 다 동일한 비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 당기순이익은 맨 마지막에 표시하는 이익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표시하는 이익은 결국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에 들어있든 판매 관리비에 들어있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죠. 왜?
판매 관리비에 넣었으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고 재손실을 원래 유치인 영업의 비용으로 넣었으면 영업이익에는 변화가 없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부터 변화가 생기죠.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에는 어차피 영향이 없다. 두 개가 다 비용인데 그 판매관리비로 받느냐 영업의 비용으로 받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맨 끝에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예. 아시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비용이 몇 가지로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매출원가, 두 번째 나오는 비용이 판매관리비, 세 번째 나오는 비용이 영업의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매출원가가 매출액 바로 밑에 나오고 판매관리비는 그 매출 총이익 그 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 밑에 나오잖아요. 예. 아, 비용이 또 한 가지 더 있구나. 당기순이익 위에서 빼는 비용이 뭐예요? 예,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비용이 법인세 비용이네요. 법인세를 뺀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크게 그룹이 따지고 보니까 제일 먼저 매출원가 비용 빼주고 두 번째 판매관리비 비용 빼주고 세 번째 영업의 비용 빼주고 네 번째 법인세 비용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손실과 판매관리비가 비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둘 중에 어디든지 표시가 들어가만 있다면 들어가 있다면 당기순이익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예. 재손실을 판매관리비로 넣었으니까 빼먹은 건 아니잖아요. 비용에 넣긴 넣은 거예요.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건 3번. 예, 이거 매출원가. 예, 매출원가가 가산이 되어 가지고 이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 10번 문제는 FAT 1급에서 출제된 문제 치고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혼동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이론 문제는요. TAT 2급이나 1급 수준의 문제예요. TAT 2급이나 1급에서는 그렇게 순탄한 이론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예, 빌빌 꼬아가지고 생각을 좀 깊이 해야만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FAT 1급에서는 그렇게 꼬아놓은 문제 별로 없어요. 근데 10번은 꼬았다기보다는 굉장히 여러분이 이 3번 오히려 4번 여기에서 오호 재손실 요거 비용이지 그리고 자세히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예,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마 4번이라고 찍은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4번은 아닙니다. 3번이에요. 자, 이제 11번부터는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기업회계 문제입니다. 10문제가. 그리고 나머지 5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NCS 평가시험 부가가치세 시험을 지금 남겨두고 있죠. 예, 이런 11번부터 15번까지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제가 10문제 낼 거예요. 10문제. 네. 자, 부가가치세법 우리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1번,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1번부터 볼까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개시 전에도 발급해줘요. 네, 1번 틀렸습니다. 2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금 다 됩니다. 예, 국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 그럼 3번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예. 원래는 세무서장이 어떻게 찾아가서 말소를 시키겠습니까? 폐업 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러나 폐업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무서에서 여러 가지 신고 행위를 보면은 이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뒀거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하는 날인데 과세 사업자인데 7월 25일 날 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사업자 사업 안 하는가 의심을 해야 되겠죠. 다음 4번 전화번호.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네요. 4번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분 그 사업자 등록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정정 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전화번호는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전혀 표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우리가 그동안 거래처 문제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문제 보면서 여러 번 봤죠. 거기 이메일 주소 같은 건 나오지만 전화번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정정신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주소가 바뀌면 정정신고해야 돼요. 주소가 바뀌면. 답은 3번.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들이 꽤 여러 사업자가 있습니다. 목욕탕, 이발소 이런 곳이 하나의 예가 되죠. 택시, 버스 이렇게 그 입장권이나 티켓으로 하는 곳.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간주 임대료 이거 면제됩니다. 여러분 간주 공급은 전부는 아니고 딱 한 건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예요. 간주 공급. 네. 그래서 면제. 택시 면제. 노점 면제.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 신용장이라 하는 것은 국내 은행에서 수출품인 것을 확인해주는 그 신용장이 내국 신용장인데,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국내 업체 간의 거래예요. 영세율 거래. 국내 업체 간의 영세율 거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 업체 간의 수출품 가공이라든가 수출품의 위탁 가공 같은 거 이런 것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0%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 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4번. 다음 13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예, 여러분 재화의 공급하면은 뭐 상품이나 제품을 이렇게 주고 파는 것이죠. 예. 근데 용역의 공급은 이와 같이 학원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또는 뭐 용역의 교육 사업이라든가, 또 용역의 공급은 뭐 청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용역의 공급입니다. 경비 서비스. 예, 용역의 공급. 예, 또 건설. 예, 모든 건설업은 다 용역이에요. 예, 자재를 뭐 누가 부담했든 안 했든. 그래서 용역하면 여러분이 건설, 첫째 건설 생각하고 이런 학원, 무슨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또 경비 용역, 또 청소 용역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1번 대가로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게 뭐죠? 대가로서 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용역을 공급받고 재화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용역값을 우리 회사 상품으로 결제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교육을 해줬어요. 근데 교육비가 200만 원이야. 내가 받아야 될 돈이.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나한테 공기청정기 2대로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럼 받아요. 수강료 대신에. 그게 뭐예요? 용역을 제공받고서 재화로 결제했죠? 인도했죠? 예,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교환 거래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2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네, 이거는 해당 1번이 그러니까 답이네. 답이 1번. 2번은 공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내가 폐업을 했다는 건 내가 그냥 사업을 그만둔 거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을 양도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뒀지만 내가 나한테 양도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친구라든가 옆에 사장이라든가 다른 사업체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됩니다. 예. 근데 폐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하죠. 재고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재고에 대한 세금 내고 폐업해야 돼요. 부가세를. 근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는 재고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거. 예, 담보 제공하는 건 공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이거는 건설업자 얘기 아까 했죠.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다. 건설은 무조건 용역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1번만 재화의 공급이고. 13번도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은, 이건 쉽죠? 면세 뭡니까? 예, 수돗물 면세잖아요. 예.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여러분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건 뭐예요? 과세되는 거. 예,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10 해가지고 매출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과세 표준 여러분 뭔지 아실 거고. 1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네. 재화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건데 그게 과세 표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포함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2번.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여러분 관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외국에서 아주 좋은 노트북이 있어서 수입을 했어요. 이 노트북이 국내에서 사면 비싸다 그래가지고 직수입을 제가 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관세가 붙었네. 예, 그러면 부가세를 얼마 내냐면 요 100만 원에 10%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관세가 만약에 20%가 붙었다 그러면 120만 원이 돼요. 노트북의 과세 표준이. 노트북 가격 100만 원에다가 국내에 오면서 관세가 20% 붙으면 더하기 관세 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이 되어서 과세 표준이 120이 되면서 부가세는 12만 원을 내야 돼. 1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거. 뭐 관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특별세가 붙었다면은 그거 전부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건 2번이에요. 매출 할인,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과세 표준은 아니죠. 공급 전에 파손된 재화, 파손된 거를 과세 표준으로 할 수가 없죠. 돈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2번만 포함이 된다. 네, 이렇게 27회에 이론 평가 문제 15개를 우리가 풀어봤는데, 제가 지금 느낌에 두세 개, 2개 정도, 2개 정도가 좀 까다롭게 문제가 나왔구나. 조금 전에 풀었던 거,
네, 조금 전에 풀었던 거, 좀 까다롭게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는 못 맞췄다 치고, 그러면 13개를 그러면 다 맞출 수 있느냐? 또 아는 것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 2개는 또 아는 것도 틀렸다 하면은 11개 맞았다 이겁니다. 11개. 그럼 11개면 22점을 맞은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아예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실무 남부유통 회사 코드 3627로 로그인 해 놓으세요. 이거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